네, 전문가들 모시고 정치권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3일절이었던 토요일 어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면서 서울 도심이 그야말로 둘로 쪼개졌습니다. 여야도 막판 장외 여론전에 힘을 실었는데요. 어제 집회에서 나온 국민의힘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최종 진술하는 거 들으셨죠? 저는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나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가시밭길이더라도 이 길 가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지도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대통령 탄핵이야말로 대한민국 체제 탄핵이요, 대한민국 미래 탄핵이요, 대한민국 후손들의 탄핵입니다. 대통령 탄핵과 구속사태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네, 어제 국민의힘 현역 의원 40명 정도가 탄핵 반대 집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여당 현역 의원이 이 정도 대규모로 탄핵 반대 집회 공개적으로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한 의원들을 향해서 민주당에서 극우 정당임을 자처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단히 부적절한 비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와 정치인의 영역에 국한될 때는 뭐 극우라든가 극좌라든가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때는 이런 표현은 대단히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일부의 국민들을 극우나 극좌로 지칭하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제 집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각자 다양한 이유로 나오셨어요. 예를 들면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지칭되는 이재명 대표가 행여라도 집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나온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모두 극우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집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있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으로 몰아붙인다. 그러면은 그것은 곧 그 집회에 나온 분들이 모두 극우라는 얘기와 등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대단히 신중하지 못하고 조급한 비판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나요? 그 말과 행동은 극우와 다름없이 하면서 극우라는 비판에 대해서 왜 비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좀 내로남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좀 전에 윤상현 의원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 법치 또 자유민주주의 수호, 이것이 그 보수의 가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제 저 현장들에서 나온 많은 얘기들, 수많은 얘기들 보면 사실상 법치를 무시하는 무정부주의적 발언들이 있었고요. 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내용들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내용에 국민의힘 의원이 한 40여 명 가까이 동참해서 내용을 동의하고 함께 그 자리에서 같이 뜻을 결의했다면 같은 색깔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저 자리에 참석하신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극우는 아니겠지만 저 자리에서 나왔던 이런 발언들이 극우에 가까운 그런 발언들이었고, 그 부분에 동의하는 발언들을 같이 동의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슴없이 함께 그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고, 또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복해야 된다, 또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날려보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들. 그래서 결국 이 극우 세력의 이중대를 자처하는 국민의힘 같은 모습이 보여졌다면 극우 정당이라는 비판, 이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집회에 불참하면서 의원들의 개인 행보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했는데, 저희가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결국 시민들한테, 그리고 아니면 또 지지층한테 탄핵 불복, 법치 무시, 이렇게 비칠 우려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라든가 지도부가 어쨌든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승복해야 된다는 언명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탄핵 심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장외 집회는 탄핵을 찬성하는 측의 집회나 탄핵에 반대하는 측의 집회나 모두 탄핵 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민주당은 탄핵 찬성 집회에 국회의원 130여 명이 참석을 하면서 탄핵 반대 집회에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은 과연 문제가 되고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김진욱 대변인께서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의 집회가 문제가 있다면 다른 쪽도 집회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양쪽 다 집회를 통해서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헌재의 시간에 맡겨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이 정도의 논법이라면 혹시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어제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윤 대통령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는 정말 한없는 고마움의 표정을 지으시고 나는 건강하다, 잘 있다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국민들이, 청년들이 이러한 비상위기를 알아준다면 나의 이 고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네,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전한 메시지를 좀 짚어보면 대통령이 감사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청년층을 향한 멘트도 눈에 띄었는데 비상위기를 알아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나 청년층을 향해서 소구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 이 옥중 메시지를 젊은 층 민심에 가닿게 하려는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그런 의도가 없지 않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탄핵 심판은 변론 종결이 됐죠.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 여론조사 수치가 높다고 해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나오거나 혹은 네. 여론조사 수치가 낮다고 해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나오거나 저는 이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규범적인 판단을 하겠죠.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최종 진술에서 청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계엄 이전에 훨씬 더 일찍,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자주 했더라면은 네. 정부의 기반이 훨씬 더 튼튼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서 예. 개인적으로는 조금 만시지탄의 감은 있었습니다. 네, 야권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5개 당이 공동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는데요. 어제 집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주권자 국민을 배반하고 내란 반동에 동조하는 사람과 세력들이 있습니다.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보수일 수 없습니다. 수구조차도 못 되는 반동일 뿐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닙니다. 새 역사의 시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집회에 종종 참석하기는 했는데 공개 연설은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말에는 연단에 올라서 국민의힘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그동안은 이재명 대표가 이 집회에 참석을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그 공개적인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네. 굉장히 자제해 왔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발언을 통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영향을 주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네. 그럼 어제는 왜 했느냐? 그동안 매주마다 이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전국에서 일어나면서 사실상 이제는 탄핵을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탄핵을 불복해야 된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예를 들면은 뭐 헌법재판소, 공수처, 뭐 선거관리위원회 다 뭐 없애야 된다, 이런 식의 너무나 이제 과도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 이 야권 야5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한 번은 얘기해야 될 시점이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 아닌 것 같은 사과를 했습니다. 그걸 저희는 사과라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너무나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또 비상계엄을 이제는 옹호하다 못해 지지하고 이것을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 했다고까지 얘기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들께 보다 더 자세하게 진실된 내용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야권 그 5당의 공동으로 이 집회는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집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요, 그동안의 탄핵 찬성 집회에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지 않다가 이제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다급하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정치적인 장면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책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지칭됐다라는 질문을 받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개 눈에는 개만 보인다라고 얘기했던 그렇죠.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문은 불안 돈목, 그러니까 돼지입니다.
개가 네. 아니고.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를 개로 지칭하니까 어떻게 받아칩니까?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 방 먹었어요. 이 원래 돼지라고 말해야 될 것을 상대방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개라고 지칭하는 것부터가 지금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다급한지를 보여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 보수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다시 원래대로 집회에 참석해서 강경 발언하는 그런 본색을 드러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갈라진 민심을 의식한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3.1절 기념사에서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조국을 만들기 위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밝혔고요. 오늘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다면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의 본질이 뭘까요? 통합이라는 것은 서로가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통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을 주장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재판관 3인 중에 2인은 임명하고 1인을 선택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아직까지 따르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불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재판 법보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더 법 위에 있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지켜지지 않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 민주당이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양측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결국은 양쪽이 합의한 그것을 우리는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법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어쨌든 인용이 되든 아니면 기각이 되든 한쪽의 결정이 났다면 그 결정에 대해서 충분히 양쪽이 모두가 수용한다라는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도 그런 부분은 일절 언급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불복할 가능성도 내비치는 건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헌법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 결정이 나왔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좀 잠행을 끝내고 정치 행보에 시동을 건 한동훈 전 대표 모습도 좀 살펴볼 텐데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연평해전을 다룬 연극 관람에 나섰다고 합니다.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2달 만에 공개 활동인데 뭐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이제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의힘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2달 만에 등장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정치를 그만둔 적은 없으니까 앞으로 정치인이 정치 행보를 계속하는 것은 뭐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마 저 행사에 대해서는 일종의 그 장소의 정치학 같은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라고 하는 연극이 제2연평해전 때 순국한 우리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서 청년들이 만들었고 그 수익금은 기부하는 연극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네. 저런 연극을 관람하면서 본인이 과거 당대표 시절에 이 국가배상법 또는 뭐 군인재해보상법 이런 것들의 개정에 앞장서면서 군인과 군인 유가족의 처우, 보상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이 자연스럽게 환기되도록 하는 그런 포석도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수 지지층에선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한동훈 대표를 향한 반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정치 활동을 재개를 하면 민심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풀어야 되는 숙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런 점을 모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이번에 출간된 책에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가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본인이 상당히 인간적인 괴로움이 있었다고 표현도 하고 있고 또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 그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공감 이런 것도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했을 때 얼마나 그분들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고 다시 정서적인 유대를 회복하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도 상당했습니다. 이 감사원의 감사로 선관위의 친인척 채용 그리고 기강회의 실태가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이번에는 전직 김세환 사무총장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세컨폰을 사용했던 사실이 드러났어요. 정치인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데 왜 굳이 이런 형태로 운영을 했을까요? 저는 좀 명칭을 좀 정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세컨폰이라는 그 네이밍 자체가 뭔가 좀 의도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 그 휴대폰이 이 선관위에 요청해서 선관위에서 그 만들어준 휴대폰이라면 사실상 업무폰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통 이 더 여러 군데에서 업무폰들을 가지고 연락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인하고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 22년도가 어떤 상황입니까? 22년도 3월 달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22년 6월 달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김세환 총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당시에 이 업무폰을 가지고 정치인들과 연락을 했던 것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김세환 전 총장에 대해서 뭐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어떤 업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고 또 본인이 퇴직한 이후에 이 휴대폰을 제때에 반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폰을 가지고 연락을 했던 그 자체 그것이 마치 무슨 큰 법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정말 문제가 있다면 관련된 근거를 가지고 뭐 고발을 하든가 해서 나중에 수사기관이 확인하면 될 일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것이 큰 정치적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미리 그 프레임을 짜가는 것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뭐 당시에 이 김세환 총장이 본인의 자신 문제라든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부적절한 의혹들 제기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그렇게 그 지금 이 뭐 많은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세컨드 폰이라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개인용이 아닌 업무용 폰이 있었는데도 이른바 세컨드 업무폰을 추가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또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김 전 총장 저희 TV조선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선거구 논의를 했다. 다른 논의는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 선거구 획정도 선거 결과에 큰 변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관위 사무총장이 선거구를 정치인과 논의를 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요. 저 시점에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세컨드폰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주장을 제 개인적으로는 믿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총선은 24년 4월에 있었잖아요. 예. 저 시점이 22년 3월 무렵입니다. 네. 그러면은 총선이 2년이나 남았고 우리 국민들 다 아시겠지만 선거구는 항상 국회에서 마지막까지 획정을 못해서 총선 한 2달 남겨놓고 확정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선거구를 획정해가지고 선거를 치러도 되는 거냐라는 얘기가 4년마다 매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과연 저 시점에서 정치인들과 연락을 하기 위해서 세컨드폰이 필요했고 그 주제는 선거구 획정이었다. 저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저 세컨드폰 이야기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보고서 37쪽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요. 직원을 통해서 저 핸드폰을 만들어서 가져오게 했고 그다음에 퇴직한 후에도 상당 기간 저 핸드폰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직원들이 짐을 꾸려주는데 거기에 쓸려 들어갔다 뭐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얼마나 초기화가 제대로 됐으면 지금 아무리 해도 포렌식 복구가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은데 이것이 과도한 의혹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철저히 규명해야 된다는 쪽이 있습니다. 네. 양쪽의 주장을 보면 어느 쪽의 정치인들과 더 많이 통화됐겠는가 아마 시청자들께서 능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런 휴대폰을 이용해서 정치인들과 비선소통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요. 관련해 나경원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선관위 사무총장이 쓰던 세컨폰이 발견됐습니다. 그걸로 정치인들하고 비밀 통화했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몽땅 삭제해서 제출했습니다. 가족회사인 선관위가 온갖 이런 증거인멸을 하는 나쁜 짓 하는 선관위가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어제 집회에서도 저렇게 언급을 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SNS를 통해서는 선관위 특별감사관 도입, 또 국정조사 도입을 주장을 했어요.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국정조사 필요성 있다고 봅니다. 저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왜 그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재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논란이 여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에 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관 8대 0의 그런 판결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뭐 인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문제가 많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국감 또는 국회에서의 국정감사 또는 다른 기관에서의 뭐 예를 들면은 뭐 고소고발에 의한 뭐 강제 수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진실을 규명하는 부분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진실을 규명하는 것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이것은 명백하게 좀 구분을 좀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좀 전에 제가 그 사실관계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22년도에 그 24년도 총선용 선거구를 획정한 것이 아니고요. 22년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선거에서도 그 선거구 획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그 선거구 획정을 위한 통화는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든 이 해당 의혹 해소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